지금 이 시대 자체가 이 변화의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인물이 제 친구 와이프였어요. 네, 우리가 항상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너 참 결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조금 하여튼 뭐 실명 거론하지는 않을 테니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와이프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 와이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상을 나왔어요. 여상을 나오자마자 이 20살에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30년 됐어요. 은행에 들어간 지. 제가 직급을 친구들 통해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최소 그 은행 팀장 이상, 지점장급에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상 나오고 참 지금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이렇게 열렸다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분이 상고를 나왔습니다. 지금 상고 나와서 대통령 꿈도 못 꾸죠. 이게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시대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더 빨리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네이버 창업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명문대 이 어떤 이 학벌의 네임밸류 시대가 끝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대기업에서 이 면접 입사를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대학의 출신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눈높이가 과거처럼 어떤 학벌 명문대 이게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재를 찾을 때 과거의 인재상과 지금의 인재상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고 있냐면요, 2016년 UN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직장의 20억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은요 금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국내 일자리의 52%가 AI로 대체가 되고요, 전 세계 노동자의 8억 명이 실직할 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직업군 자체가 완전히 틀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처럼 노동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2025년에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게 됩니다. 50대 이상의 인구가 40%를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이죠. 출산율이 한번 떨어진 나라 가운데 다시 회복된 케이스는 세계 역사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보면 5천만 명 이 선에서 계속 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구매 이 세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은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크고 있고 4인 가족 이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죠. 인간관계도 같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재생산을 포기한 거예요. 재생산, 사람을 낳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재생산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결혼은 뭐 둘째치고 연애, 출산 다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공부는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키워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아주 좋지 않게 좋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목이 막히네요. 네.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사교육의 어떤 투자의 결과물로 이 청년의 세대가 20대 30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 지금 피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그토록 심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금 전혀 못 쫓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의 공교육은 전혀 그것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만큼 폐쇄적인 교육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 학교 안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육의 폐쇄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줌이라는 좋은 툴이 있잖아요. 이 공교육에서는 섣불리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폐쇄적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 이 공교육의 모습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이 교육에 미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교 진학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연간 사교육비 21조입니다. 여러분 21조, 이 사교육비만 쓰지 않으면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다들 공교육시키고 사교육시키면서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청소년 행복지수 계속 꼴찌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열매, 노벨상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변화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공교육으로 안 되는데 이 공교육이 단지 세계적인 학자만 배출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세계 3대 인물이 있어요. 중국에서 발표한 누구냐면 첫 번째가 손흥민, 그 다음이 페이커, 얘는 누구냐면요 이상혁인데 게이머입니다. 전 세계에서 게임 연봉 1등, 1년에 연봉이 50억이에요 이 친구. 그 다음이 방탄소년단 BTS. 이 세 팀, 이 세 그룹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공교육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세계적인 인물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비전일까? 제가 볼 때 요셉의 비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아주 빠른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었을 때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육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교육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미국의 타임즈인가 어디에 큰 기사가 떴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해를 보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 너무 일찍 등교가 하니까 해가 안 떠 있어요. 야간 자율학 끝나고 집에 갈 때 해가 또 없죠. 해를 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초중학교 중학생들 수학 과학이 1등입니다. 그런데 흥미와 자신감은 꼴찌예요.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학업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방법, 자기 주도형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암기가 바탕이 되고 있는 자기 주도형의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실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엄마가 딸한테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줬어요. 1차 함수 문제인데 이 네 가지를 풀게 되면 집안 비밀번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집안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딸이 가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어떤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풀이죠. 피사 국제학습 성취도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행 학습 때문에. 선행을 해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점수, 좋은 내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요된 습관 때문에 공부하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학을 푸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점수가 높지 이것을 즐기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중요한 것은요 메타인지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메타인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문대를 갈 수가 있고 세계적인 명문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노벨상은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들 70%가 스트레스, 40%가 우울증, 20%가 죽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공부를 통해서 칭찬보다는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총량하고 꾸중의 총량이 있는데 이 총량 가운데 꾸중이 올라갔었을 때 이 아이들 스트레스로 가는 것인데 이 꾸중의 총량이 훨씬 더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공부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본 아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 학습 피로 증후군, 공부가 지겹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입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엄마가 총괄 기획자, 아빠는 기금 조성자, 그 외의 사람들은 서포팅 그룹.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전교 2등을 해도요 상처가 있어요. 연대를 가도요 상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연세대 간 친구들 가운데 만족감 있는 친구도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 못 간 거에 대한 서운함이 항상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 행복지수 다 떨어지고 꿈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가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가정이 겪는 10가지 문제점 가운데 그 1등이 무엇이냐면 비기독교 문화의 기독교 가정 내 침투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인들 가정도요 점수, 대학, 성공,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 풍습들, 심지어 교육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꿈꿔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꿈꿔야 될 것인가? 어떠한 학교를 꿈꿔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학교여야만 합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매일 엄마한테 혼난 아이들은요, 공부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제일 뛰어났다.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유명한 학자이고 교육가셨는데 자기 똑똑한 아들들보다 동생이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본인이 공부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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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이렇게 잔소리, 싫은 소리 하게 되면요,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마음이 상해있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조류학자 로버트 스트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기를 불행하게 보내다가 여자친구 때문에 살인죄로 12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이제 형기를 거의 다 채웠어요. 마지막에 자기를 면회온 형이 있는데 형을 못 만나게 하자 이 교도관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명이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의미 없이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 아픈 참새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참새를 고쳤는데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또 참새를 갖고 옵니다. 또 고쳐요. 그리고는 혼자서 세장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서 3년간 4개의 학위를 받으면서 1942년 새 질병 연구로 조류업계에 큰 인물이 되게 됩니다. 비록 사형수였지만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예요. 미국의 국민화가 애나 메리 모지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술 전공자가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5명이 죽습니다. 너무나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것을 아픔을 달리기 위해서 자수를 해요. 그런데 72이 되었을 때 관절염으로 더 이상 바느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붓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76세.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76세. 그리고는 몇 세 때까지 그림을 그리냐면 101세 때까지. 그림 25년간 그린 작품이에요. 1600여 작품.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에 보더라도 그냥 그림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명한 화가가 돼요. 나이가 먹더라도 동기부여만 되면요, 사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들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놨는데, 서양인들은 독립적이에요. 자기 어떤 개성이 강합니다. 동양인들은 공부할 때요, 본인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를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세웁니다. 엄마 아빠의 기쁨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문의 영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고등학교 졸업식, 조금 학군이 좋은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 2등한 애들에게 연설을 시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한국 애들이 있어요. 반드시. 발표는 되게 못해요. 머리는 되게 똑똑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음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요, 마음의 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교육에서는 마음을 터치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첫 번째로 이 교육이란 것이요, 그냥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배우고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육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융합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학 시간이 있고 영어 시간이 있고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을 합쳐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랑 자매 결혼을 맺어서 아이들이 줌을 통해서
역사를 논하고 애들이 사회상을 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건 동시에 영어 수업이 되고요, 토론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이 되고 사회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융합형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실에서 듣기만 하는 교육 가지고서는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졸업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가르치면서 5대양 6대주를 다 경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속에서 나갔을 때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국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위치를 모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자존감 가지고 몇 번 소논문을 썼지만 이 동양 아이들의 자존감은 항상 낮아요. 왜요? 칭찬을 못 받았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애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자 가운데 토익 만점 맞은 애가 있는데 인서울을 못했어요. 만점 맞은 애가 너무나도 많았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중학생을 입학을 했는데 서울에서 꼴등했던 아이가, 애가 미국에 와서 학군 안 좋은 지역 가가지고 바로 1등을 한 거예요. 대학교 되게 잘 갔어요. 엄청난 명문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을 터치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 존재와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좋은 교사를 만날 때 움직여지게 됩니다. 교사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이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수학 선생님 짝사랑했는데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국어 선생님 좋아해서 국문학과 진학하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이 이 아이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른의 목소리입니다. 루비 페인에 의하면 세 가지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야기, 주변의 그냥 아무 이야기, 이런 것이죠. 두 번째가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주로 잔소리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목소리가 학교에서도 들려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학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 어른의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제자 하나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맨날 30몇 점 가지고 자랑했던 애니까 얼마나 못한 애겠어요. 그런데 애가 고3이 됐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너 뭐 할 거니? 물어봤더니 뭐 취업한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인생에 별로 희망이 없어요. 제가 걔는 밥 먹으면서 짧은 시간에 대학 갈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너 요즘에 대학교 남아 도니까 쓰면 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리스트 줄 것이고, 내 친구가 교수로 있는 학교들 너 받아줄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가라고. 너 알바를 하더라도 대제가 낫지 고졸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설득이 이렇게 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어른의 목소리, 이게 교사인데 그런 목소리를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마음에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성취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공했다, 잘했다, 뛰어나다,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주로 대학교 가기 전까지 6번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입학했었을 때, 처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달리기 안 해도 경쟁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는 저학년이 아니에요. 학업의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습 습관 없이는 공부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위기가 찾아오고, 3차 위기가 중학교 입학했었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게 되면 사춘기, 이성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랑 갈등도 심해지고 반항심이 커져가고, 공부의 습관만 가지고 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요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때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위기는 고1, 5차는 고2, 6차는 고3,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자신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기 때 자신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강한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미래를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무엇인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성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자꾸 성취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 안에서는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떨어집니다. 열등의식만 커지죠. 저는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 말씀이 근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 심령이 강해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만큼 강력한 동기가 없습니다. 학교를 하게 되면 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오게 되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요 성령 집회 때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 강력한 담대한 마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공부를 하는 학교입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많은 공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영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영수를 많이 하고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무척 많이 시키죠.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21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육법에 대해서 단국대 이혜명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중학생에게만 국영수 효과 이 사교육을 통해서 거의 없다, 고등학생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외를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학원 하신 분들 또 망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분 학자의 이야기니까요. 결국의 공부는 학원하고 선생님들은 이제 잡아주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데 아직까지도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공부법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공부는요, 깊은 공부라는 것입니다. 깊은 공부. 인도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이 수학자 수브라미니안 찬드라 세카르, 이름도 참 외우기 어렵네요. 이분이 계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명문 대학이죠. 여기서 천체 물리학 강의를 맡았는데 자기 수업에 신청한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보통 그러면 이건 폐강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연구하는 이 천체 연구소에서 학교까지 왕복 260km예요. 저 같으면 100% 안 갔습니다. 지금도 뭐 학교 강의 와달라고 해도 안 가는데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2명을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 이 교육이요, 일대 다수를 하게 되면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데 2명을 놓고 교육하니까 이 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깊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2명 있죠. 1957년에 이 두 학생 미정다오, 양전밍 중국계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984년에 본인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깊은 공부예요. 짜여진 커리큘럼, 점수를 원하는 이 공부, 이것 가지고는 국제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은요,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에서 0.2%인데 전 세계 노벨상 22%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메타인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죠. 짝을 가지면서 토의하면서 교육하는 거. 여러분, 이 강의를 한다며요,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교사가 강의한다면 5%밖에 남지 않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50%가 남게 되고 체험과 실습이 있으면 75%가 남는다고 합니다. 토론식 교육은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을 보게 되면 질문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1만 800페이지에 달하는 세종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경들은 어찌 생각하오, 이거라는 거예요. 경들은 어찌 생각하오. 끊임없이 묻고 토론했던 것이 세종의 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18년 제위 기간 동안은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토론하는 강연이 60번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32년간 1898회.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한글이라는 한 명의 왕이 독자적으로 만든 말도 안 되는 교육의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은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있고 이것만 잘하면 대학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계적인 인재상은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메타인지로 가야 됩니다. 이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잘했거나 또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 존재, 내 위치, 내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학습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학습에서는요 100점이면 잘한 거예요. 수능 만점이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내 풀이의 과정이라든지 이 문제의 어떤 문제성이라든지 이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메타인지가 없는 학습법이죠. 메타인지는 90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 선진국형 교육에서는요 모든 교육이 메타인지입니다. 점수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A, B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육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서법입니다. 독서 교육이에요. 저는 이 대안학교 가운데 일반 학교의 커리큘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영수 교육, 일반 아이들이 해야 될 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독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시키는 이 점수 가지고 좋은 점수, 좋은 대학은 갈 수 있겠지만 뛰어난 인재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고력은요 독서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세인트 존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책 100권을 읽어야 돼요. 고전 100권을 읽어야 됩니다. 이 학교는요 전공이 없어요. 교수도 없습니다. 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렉처러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프로페서는 없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100권의 책만 완벽하게 읽고 토론하고 소화했더니 이 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즐길수록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란 것이 즐기면서 내가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목표와 이 방법을 알면서 행복한 가운데 갔었을 때 이것이 많은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교육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는 학교입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3들에게 물어봐요. 너 전공 어떤 거 살리려고 하니? 많은 아이들이 전공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40%가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을 갔어요. 고생해서. 그리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갔지만 중도 하차하거나 전과하거나 편입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숙대 영문과를 들어가서 참 잘 들어갔잖아요. 똑똑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다녔더니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재수할래요. 학교를 그냥 안 다닙니다. 신입 구직자 중에 40%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직업의 일출이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인서울, 명문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향한다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육은요 망하는 교육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은 제가 볼 때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비전이 어떻게 오는가?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때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앙과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났었을 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니 비전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애들이 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무척 강조할 것입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큐티하고 방과 후에 집에 들어가셔서 나를 돌아보면서 체크리스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 수련회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승부할 거예요.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으면서 인생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저는 이 학교에서 이 교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가르침보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양육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은요, 교과를 잘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보다는요, 훌륭한 목회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저는 우리 아이들 중3, 고3 이 6년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많은 대한교육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아이들 교육을 아예 쉬게 합니다. 공부 과정이 없어요. 너 1년 동안 알바해, 1년 동안 어디 인턴 가서 그냥 고민해보면서 네 인생의 꿈을 생각해봐.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대한교육 가운데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이죠. 소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자꾸 여행을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100권의 책과 한 번의 여행이 맞먹는다고 이야기하죠. 독서를 통해서 사고가 발달하게 되는데 한 번의 해외여행, 한 번의 세계여행, 이것이 우리 아이들 100권의 책과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통일신라 시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이 역사의 어떤 스토리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1박 2일 경주 여행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왜 낙농업이 발달되었는가? 왜 서유럽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풍부한가? 교과서를 보면서 달달 외우는 것보다 유럽에 가서 산과 강과 호수와 그 환경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를 볼 때, 그때 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외우면서는 비전이 안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해 보면서 실천을 볼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5대양 6대지를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세계를, 모든 나라를 보면서 내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갈 때 이 땅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리큘럼에 선교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프리카를 커리큘럼 가운데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들 구원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부분이죠. 아프리카에 한 2달 또는 한 3달 정도 가서 아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거기서 직접 이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급식이 맛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오늘 또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이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비전도 심어주길 원합니다. 또한 이 미국에 있는, 또한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좋은 명문 대학교 많이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상당히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이걸 길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루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토요일 날 다시 따로 정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좀 선진 교육들, 정말 멋진 이 교육들. 저는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 이 6개월 미국의 칼리지 유니버시티를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다시 태어나면 나는 무조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안 다닌다, 이게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대학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은요 참 좀 그래요. 아무튼 좀 그래요. 진짜 그게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과 비전이 심어지는데 얼마나 멋지고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유학을 보내고 싶었더라도 돈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못 보내잖아요. 미국에 3,0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300위 안에 들면 좋은 대학교, 명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학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 학생 수급이 안 돼서 국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돈을 많이 들지 않으면서 충분히 유학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어떻게 유학을 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장학금이었어요. 그런 어떤 루트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해 있었을 때 충분히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검정고시로도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도 있지만 또 외국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해요. 사무엘. 너무 시대가 암울합니다. 비전이 안 보입니다. 350년간 사사시대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암울했잖아요. 이스라엘 최악의 흑암기였잖아요. 이 암흑기를 뚫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사무엘과 같은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이 된 것입니다. 갈수록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도 살려야 되고 민족도 살려야 되고 세계 가운데 기여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큰 학교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학교, 한 학년에 애들 한 10명만 있으면 돼요. 커리큘럼, 한국의 교과과정 별로 신경 안 쓸 것입니다. 검정고시 합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단계 가능합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으로, 독서교육으로, 글로벌 언어 교육에 집중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꿈꾸면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용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네.